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난임 부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난임의 원인으로는 늦어지는 결혼,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비만 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오늘 알아보려는 이 질환 또한 난임의 원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난소 낭종인데요. 자, 오늘은 방치할 경우 난소의 정상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는 질환, 난소 낭종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방승현 원장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난소는 여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난소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난소라는 기관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난소는 어떤 기관이고 또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선생님? 난소는 자궁과 더불어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으로 여성의 특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생식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정자와 만난 수정란이 자리를 잡고 아기를 길러내는 곳은 자궁이지만 그 전에 씨앗이 되는 난자를 키워내는 곳이 바로 난소입니다. 따라서 난소가 없다면 자궁은 자연적으로 할 일이 사라지게 되고요. 여성 생식 기능의 근원인 난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식 기능의 근원이 난소에서 시작된다라는 건데 정확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네. 난소는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고요. 에스트로겐은 여성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는 호르몬으로 몸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주고 성숙한 어른의 상태로 생식기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위해 자궁을 준비시켜주는 호르몬으로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궁벽을 두껍게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젖샘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여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난소라는 기관인데요. 이 난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난소 낭종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난소 낭종 정확히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선생님? 난소 낭종은 난소에 생기는 난소 종양의 일종인데요. 난소 내부에 물과 비슷한 수분의 성질을 지닌, 즉 혈액이나 점액성 또는 장액성의 액체, 그리고 지방이나 고름과 같은 농양 등이 차여 있는 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물혹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종양 내의 성분이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난소 낭종의 경우는 좀 잘 발병하는 어떤 연령대가 있는지 궁금해요. 젊은 여성들에게도 나타나나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최근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4년 새에 16%나 증가를 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질환을 겪는 환자 10명 중 1명이 25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젊은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출산 경험이 없는 20대에서 30대 미혼 여성과 청소년에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초음파 장비 등의 발전과 최근 들어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많이 받으러 오시면서 발견율이 증가되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젊은 나이부터 좀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낭종 외에 난소에 또 생길 수 있는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난소에는 흔히 생길 수 있는 난소 낭종 외에도 난소의 호르몬 기능에 의한 성조숙증이나 폐경, 그리고 자궁의 임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난소 종양의 종류도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난소에서 발생하는 신생물, 즉 난소 종양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종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분류해 놓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난소 낭종의 종류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난소 종양의 종류는 오늘의 주제인 난포 낭종, 황체 낭종이나 기형종 등과 같은 양성 종양과 암으로 진단이 되는 악성 종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계성 종양을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난소 종양의 한 종류인 이 난소 낭종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난소 낭종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기능성 낭종과 양성 낭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기능성 난소 낭종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배란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특히 배란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난포낭종, 황체낭종 및 출혈성 황체낭종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한 양성 난소 종양에는 기형종이나 난소의 자궁내막종, 장액 또는 점액성의 난소 종양이나 농양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난소낭종 종류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난소암. 아무래도 난소에 생기는 질환, 난소에 생기는 종양이라고 하면 난소암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난소낭종이 이제 악성인 경우 정밀 검사 결과 그러니까 난소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좀 적지만 드물게 악성, 즉 난소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전에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난소 낭종이 악성으로 진단되는 예는 약 20% 미만이지만 폐경이 된 이후의 여성들에 있어서 난소 낭종의 크기가 5cm 이상이라면 악성일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폐경 전일 때는 악성 낭종일 확률이 좀 낮지만 폐경 후일 경우에는 난소 낭종이 악성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난소 낭종이 난소암일 확률은 적지만 정밀 검사가 우선시돼야 합니다. 난소 낭종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악성이 의심된다면 CA125나 로마 등과 같은 종양 표지자 혈액 검사, 그리고 CT, MRI 등과 같은 영상학적인 검사를 함께 해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의심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난소암 얘기도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더불어서 여성 3대 암으로 꼽히는 난소암.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 발병 빈도는 전체 여성암의 24% 정도로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보다 낮지만 사망률은 여성암 환자 중에서 47%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습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을 느껴 병원에 찾았을 때는 이미 암 자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2019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62.1%지만 대부분 3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3기 말 5년 생존율은 23%, 4기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자, 드물지만 난소낭종도 약성으로 진단되는 경우 간혹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난소낭종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 발생 부위를 좀 짚어볼 텐데요. 양쪽 난소 모두에 낭종이 생길 수도 있나요, 선생님? 네, 양쪽에 모두 생길 수 있고요. 보통은 한쪽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양쪽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난소낭종 생기는 이유도 짚어볼게요. 원인, 종류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네, 난소 낭종의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난소 낭종의 종류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성 난종과 양성 난소 종양으로 구분을 해서 그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난포낭종, 황체낭종, 그리고 출혈성 황체낭종 등의 기능성 난소낭종은 배란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출혈성 황체낭종 요거 좀 더 알려주세요. 왜 혈액이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황체낭종은 이제 황체에서 발생하는 낭종, 물혹인데요. 생리적으로 황체는 배란 후의 난포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때 황체 속에 혈액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액은 대부분 흡수가 되지만 혈액량이 많거나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혈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출혈성 황체낭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출혈성 황체 낭종은 성생활이나 운동과 같은 외부 압력 등에 터지게 되면 복강 내에 피가 고이게 되고요. 이렇게 피가 고이는 경우에도 저절로 흡수되긴 하지만 출혈량이 많거나 출혈이 지속적으로 복강 내에 고이게 되면은 이 고인 혈액이 복막을 자극해서 심한 복통을 나타나게 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기능성 낭종은 배란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그 양성 난소 종양, 이 원인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로 기형종이나 난소의 자궁 내막종, 장액성 또는 점액성의 난소낭종 등의 양성 난소 종양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양으로 인한 염증성 낭종의 경우에는 골반염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성 낭종의 원인이 되는 골반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병인지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골반염이란 질환은 질 안이나 자궁 경부 근처에 있던 세균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자궁의 내막뿐만 아니라 나팔관이나 복강 안까지 퍼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골반염은 특히 클라미디아균이나 임균 등과 같이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생기는 균들에 의해 자궁 경부를 통해 복강 내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난소낭종 원인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위험군. 난소낭종도 어떤 고위험군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 네, 난소낭종의 고위험군으로는 초경이 남들보다 빨리 시작한 분,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 출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 또는 비만이나 고혈압 등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추경이 남들보다 빨리 시작됐다. 요거는 생리 기간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일 텐데요. 그렇게 생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난소낭종을 비롯한 다른 어떤 난소 질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소낭종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난소낭종이라는 질환 자체가 난소 종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난소 종양의 고위험군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생리, 즉 초경을 빨리 시작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러 원인과 함께 아무래도 생리 주기와의 연관성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난소 종양의 발생률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생리를 좀 일찍 시작하신 여성분들께서는 특히 난소 건강에 더욱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이유로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 모계 중에서도 어머니, 외할머니, 자매 등에서 난소낭종이 있다면 본인에게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력에 난소암이나 또는 난소 종양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BRCA 유전자라고 해서 브라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네. 난소낭종 발병 확률이 높으니 젊은 나이부터 산부인과에 가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산부인과 전문의 방승현 원장님과 함께 난소낭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난소낭종의 증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보통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복강을 자극해서 아랫배가 콕콕 찌른다든지 배가 좀 거부룩하게 이제 부른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또는 소화불량이나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 그 불편한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움직이기 쉬운 낭종에서는 무릎이 움직이다가 꼬일 수 있는데 이런 꼬임이 심할 경우에는 아랫배 통증이 매우 심하고요. 구토나 발열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궁 출혈까지도 이어지며 난소, 괴사로 인해서 난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낭종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여성의 난소는 주변에 뭐 간이나 신장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자궁에 붙어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세의 변화 또는 장의 움직임 등 주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난소낭종뿐만 아니라 난소 종양이 생기게 되면 자궁 내막종과 같이 주변에 유착에
유착이 심하게 생기는 종양을 제외하고는 여러 원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난소낭종은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병을 일찍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보통은 어떻게 발견이 되나요, 선생님? 난소낭종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조기 발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보통은 다른 부인과 질환으로 골반 진찰을 하거나 아, 초음파를 보게 되는 경우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음, 물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아랫배가 뭐 불편감이 있고 뭐 통증이 있을 때는 언제 좀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생리 중이나 뭐 생리 직후 뭐 좋은 시기가 있습니까? 네. 검사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아, 우선 생리 기간에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불편해하셔서 네.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음, 생리 시작일로부터 5에서 그래도 최소 일주일 안에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증상 없이 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증상이 있다면 바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난임. 난소낭종이 이제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꽤 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난임과는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요, 선생님? 난소의 중요한 기능은 배란 기능입니다. 따라서 낭종으로 인해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난임 문제로 병원에 찾는 환자 중 대다수가 난소낭종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선생님?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먼저 난소의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난소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분만에 영향을 주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자연분만 중에 큰 낭종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서 산모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응급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난소낭종 치료법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근데 좀 자연적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매우 많고요. 아, 많아요. 기능성 낭종의 경우에는 보통 수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소실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다만 크기가 큰 경우, 외부의 압력 등에 의해 저절로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능성 낭종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선생님?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능성 낭종의 경우에 꾸준하게 관찰하는데도 난소낭종이 사라지지 않거나 커지고 이럴 때에는 호르몬의 일종인 경구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울러 낭종이 점점 커지거나 본인이 유방암이나 난소암 또는 자궁 내막암 등의 과거력이 있으시면 또는 이에 대한 과종력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낭종이 사라질 때까지는 꾸준히 좀 관찰을 해줘야 할 텐데요.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해야 할까요? 난소 낭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에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양성 난소 낭종이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양성 난소 낭종의 경우에는 크기나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앞서 얘기가 나왔던 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낭종으로 인해서 개복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선생님?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난소 낭종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경우나 이제 난소암이 의심돼서 낭종을 절대로 터뜨려서는 안 되는 경우, 아니면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유착이 너무 심해서 개복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에 제왕절개분만이나 기타 개복 수술 등을 받으셔서 복강 내 유착이 어느 정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 낭종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복강경 수술은 어느 경우에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개복 수술의 적응증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복강경으로 가능하고요. 네. 특히 크기가 작다든지 난소암이나 유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대부분은 복강경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혹시 낭종만이 아니라 이 난소 전체를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들의 난소 낭종 수술은 가급적이면 난소 기능을 살리고 낭종만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수술을 하다 보면 난소와 낭종 간의 유착이 너무 심하거나 이제 크기가 너무 커서 남아있는 난소 조직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드물게 암이나 경계성 종양이 의심될 때는 난소와 그 주변까지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폐경기 여성이나 폐경에 가까운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 기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난소까지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우리 흔히 올 수 있는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있는데요. 특히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난소 낭종을 제거한 후에 그 주변으로 복강 내 유착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러 장기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난소나 나팔관에 영향을 주게 되어 나중에 불임이나 자궁의 임신이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낭종만 제거를 하고 난소는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낭종을 제거할 때 난소를 제거한 경우에는 절대 재발할 위험이 없지만 네. 낭종만을 제거할 경우에는 재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거하지 않은 반대쪽의 난소에서도 낭종이 생길 수 있고 같은 부위에서도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난소 낭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의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난소를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는 노력,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소의 세포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난소의 건강이 좋고 난소의 노화가 느려지며 기능 저하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또 여성분들이 요즘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고요. 네. 이제 식습관에 늘 주의하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난소 건강을 항상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성에게 정말 소중한 기관인 난소의 건강, 일상 속에서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방승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